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정년을 앞둔 베테랑 형사가 감옥에서 사망한 청부살인업자의 유품에서 15년 전 미제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며 마지막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한 신혼부부의 흔적 없는 실종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오래된 비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서울중앙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김 형사는 책상에 앉아 정년퇴직을 앞둔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업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그였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풀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아픈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김 형사님, 이거 확인해 보시겠어요? 후배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제 교도소에서 사망한 청부살인업자 이성현의 유품 정리 목록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어 보였지만 목록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USB 메모리 1개라는 항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성현이 왜 USB를 가지고 있었을까? 김 형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청부살인업자가 남긴 마지막 유품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담당자로부터 유품을 받아든 김 형사는 작은 검은색 USB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의 얼굴은 경직되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15년 전 미제 사건의 번호가 적힌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2008년에 일어난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설마. 김 형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아쉬웠던 미제 사건이 바로 박민서, 김지훈 부부의 실종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한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들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을 수 없어 결국 미제로 남겨두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한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너무 늦었어. 이미 시작된 거야. 이어서 들린 남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김 형사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내가 잘못했어. 김 형사는 즉시 15년 전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실종된 남편 김지훈과 일치했고, 지영이라는 여성의 이름은 사건 당시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김 형사의 수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증인. 아니, 이건 증인이 아니라 더 많은 파일들을 확인하며 김 형사는 이것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범행 전체를 기록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성현이 왜 이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USB 안에 15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정년퇴직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35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사건이 바로 그가 가장 아쉬워했던 미제 사건의 재수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서 씨, 지훈 씨,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김 형사는 USB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5년간 품어왔던 의무감과 함께 마지막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1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 서울의 가을은 유독 아름다웠지만 한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의 마지막 계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26세였던 박민서와 28세였던 김지우는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한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영사는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쳐보며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민서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사님, 저희 딸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평소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효녀였는데 이틀 연속 연락이 두절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사는 즉시 부부의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남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의 상황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깔끔해. 집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준비를 하던 흔적도 급하게 외출한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 안의 옷들은 그대로 있었고 세면도구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차량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과학수사팀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문 하나, 혈흔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지운 것 같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실종되는 경우는 드물어 보통은 김영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신혼부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계획적인 범죄이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였지만 어떤 경우든 반드시 흔적이 남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완벽하게 모든 증거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는 부부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서의 대학 동기들과 지훈의 직장 동료들을 모두 만났지만 부부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정말 지훈이를 많이 사랑했어요. 맨날 지훈이 자랑만 하고 민서의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서 만난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지훈의 직장 동료 역시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후 더욱 밝아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핸드폰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도 조사했지만 실종 전날까지는 평범한 일상의 흔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 사용은 실종 전날 오후 6시 30분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김영사는 당시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싸맸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를 통해 부부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려 했지만 당시 오피스텔 주변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확인 가능한 영상들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차량은 실종 3일 후 한강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부부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마치 누군가가 깨끗하게 청소한 것 같았습니다. 한강에서 시신을 찾기 위해 잠수팀까지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영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건 자료들을 반복해서 검토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와 소식을 물었지만 김영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김영사님, 제발 우리 딸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민서의 어머니는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고 지훈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사비를 털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2년 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김영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사라진 신혼부부, 그리고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은 범인의 치밀함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만에 답이 나오는 건가? 김영사는 책상 위에 USB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미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사는 마음을 다잡고 USB 안의 파일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하자 15년 전 그 밤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훈아, 너무 늦었어. 이미 시작된 거야. 한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사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뒤졌지만 한지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지인 명단에도 민서의 주변 인물에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내가 잘못했어. 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에서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김영사는 두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나 혼자 키우라고? 한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에 김영사는 주목했습니다. 지훈과 한지영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해도 되잖아. 민서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끌어들인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지.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건 너잖아. 한지영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이제야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한지영은 과거 연인 사이였고 그들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민서의 목소리는 불안과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혼집에 나타난 낯선 여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민서야,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이 여자가 당신과 무슨 사이길래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신혼집에서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던 부부에게 한지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설명해줘, 지훈아. 이 여자한테 우리가 누군지 설명해줘.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나는 지훈이와 3년을 사귀었어. 그리고 지훈이의 아이를 낳았지. 지금 5살이야. 한지영의 폭탄 발언에 민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한지영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사진이나 출생신고서 같은 증거물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파일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 여자와 아이가 있어?
민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의 숨겨진 과거가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민서야, 들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결혼하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속였어? 민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던 여성이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속인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시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한 달이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5번째 파일에서는 한지영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아, 이제 선택해야 해. 나와 우리 딸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이 여자를 선택할 거야? 지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런 식이라니? 난 진지해. 우리 딸은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해.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이 여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6번째 파일에서 상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민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한지영이 민서를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사는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 범행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내가 갈게. 민서는 놔줘. 너무 늦었어, 지훈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마지막 음성 파일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발걸음 소리와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모든 음성 파일을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한지영이라는 여성이 지훈과의 과거 관계와 그들 사이의 아이를 무기로 삼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한지영, 이 여자가 범인이구나. 김영사는 이제 한지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년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핵심 인물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영사는 USB 안의 영상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한지영의 모습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에 지금은 복수심과 집착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지영은 지훈과 민서가 있는 거실에서 차분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2004년 봄이었지. 당신이 내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 한지영의 회상 속에서 과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지훈은 대학교 4학년이었고 한지영은 같은 과 3학년이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고백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지?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어.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달콤했던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그때는 뭐? 진심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이었다고? 한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서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민서의 목소리는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의 과거 약속에 대해 듣게 된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김영사는 두 번째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지영이 더욱 구체적으로 과거 사건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내가 임신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책임지겠다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했잖아. 한지영이 품에서 꺼낸 것은 어린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이의 눈과 코가 지훈과 닮아 있는 것이 한눈에 봐도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 딸이야. 이름은 서연이. 당신이 지어준 이름이잖아. 민서는 사진을 보자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의 아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 안 했어? 왜 나한테 와서? 민서의 질문에 한지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결혼 안 한 게 아니야. 이 남자가 도망간 거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다고? 당신이 힘들었다고? 나는 어땠을 것 같아? 혼자서 아이 낳고, 혼자서 키우고. 한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는 복수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한지영의 집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아빠를 찾아.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아빠가 책도 읽어주는데 우리 서연이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봐. 한지영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가기만 하면 돼?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잖아. 서연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한지영의 질문에 지훈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한지영이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3년을 기다렸어.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서연이도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줬어. 영상 속에서 민서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 아이 아빠야? 민서의 질문에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 한지영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서연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그런 가정 말이야. 지영아, 하지만 나는 이미 뭐? 결혼했다고? 그 결혼이 뭐가 대수야? 종이 한 장의 의미일 뿐이잖아. 한지영의 논리는 완전히 비틀려 있었습니다. 자신과 지훈의 관계가 먼저였으니 지훈과 민서의 결혼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서연이 아빠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한지영의 최종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가족이야. 나와 서연이, 그리고 당신. 이 여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한지영이 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한지영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모든 영상을 본 후 한지영의 심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단순한 질투나 원망을 넘어서 자신만의 왜곡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 결국 모든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지. 김영사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영의 모성애는 진짜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고한 민서를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내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 한지영의 회상 속에서 과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지우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한지영은 같은 과 3학년이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고백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지?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어.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달콤했던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그때는 뭐, 진심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이었다고? 한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서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민서의 목소리는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의 과거 약속에 대해 듣게 된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형사는 두 번째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지영이 더욱 구체적으로 과거 사건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내가 임신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책임지겠다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했잖아. 한지영이 품에서 꺼낸 것은 어린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이의 눈과 코가 지훈과 닮아 있는 것이 한눈에 봐도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 딸이야. 이름은 서연이. 당신이 지어준 이름이잖아. 민서는 사진을 보자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의 아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 안 했어? 왜 나한테 와서? 민서의 질문에 한지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결혼 안 한 게 아니야. 이 남자가 도망간 거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다고? 당신이 힘들었다고? 나는 어땠을 것 같아? 혼자서 아이 낳고 혼자서 키우고. 한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는 복수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한지영의 집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아빠를 찾아.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아빠가 책도 읽어주는데 우리 서연이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봐. 한지영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가기만 하면 돼?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잖아. 서연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한지영의 질문에 지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한지영이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3년을 기다렸어.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서연이도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줬어. 영상 속에서 민서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 아이 아빠야?
민서의 질문에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 한지영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서연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그런 가정 말이야. 지영아, 하지만 나는 이미 뭐, 결혼했다고? 그 결혼이 뭐가 대수야? 종이 한 장의 의미일 뿐이잖아. 한지영의 논리는 완전히 비틀려 있었습니다. 자신과 지훈의 관계가 먼저였으니 지훈과 민서의 결혼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서연이 아빠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한지영의 최종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가족이야. 나와 서연이, 그리고 당신. 이 여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한지영이 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한지영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모든 영상을 본 후 한지영의 심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단순한 질투나 원망을 넘어서 자신만의 왜곡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 결국 모든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지. 형사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영의 모성애는 진짜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고한 민서를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USB에서 가장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범행 당일 지훈이 한지영과 나눈 사전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이 파일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지훈도 한지영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아,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통화 속 지훈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진작에 했겠지. 서연이를 생각해봐. 이 아이가 아빠 없이 평생 살아야 한다고? 한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다고? 내 남자를 빼앗아간 게 잘못이 없다고? 한지영의 목소리에서 질투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민서가 언제 당신을 빼앗아갔어? 당신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도망간 게 아니야. 나는 준비가 안 됐었어. 갑자기 아빠가 된다는 게. 지훈의 변명에 한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비? 3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뭘 더 준비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두 번째 통화 녹음에서는 지훈이 한지영의 계획에 완전히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그래, 우리 딸을 위해서야. 서연이가 행복하려면 완전한 가족이 필요해. 그럼 언제? 오늘 밤. 민서가 집에 돌아오면. 한지영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민서를 제거한 후 그것이 사고나 자살로 보이도록 조작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흔적은 남기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처리할 거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혼을 하고. 이혼? 그럼 서연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한지영은 지훈의 모든 대안을 차단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통화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통화는 범행 직전 민서가 집에 돌아온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안 돼. 나는 못하겠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민서를 보니까 정말 못하겠어.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야. 지훈은 실제로 민서와 마주한 순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우리가 얼마나 계획했는데. 계획이 뭐가 대수야. 사람을 죽이는 건데. 지훈의 외침에 한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여기 와 있어. 그럼 그냥 돌아가. 내가 서연이 양육비 다 대줄게. 면접권도 보장할게. 양육비? 면접권?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 한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통화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그만해. 민서는 놔줘. 안 돼. 이미 시작된 일이야. 당신이 배신해도 나는 계속할 거야. 배신? 내가 언제 배신했어? 지금이잖아. 바로 지금. 우리 딸보다 그 여자를 선택하는 게 배신이 아니면 뭐야? 한지영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살인을 거부하는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서연이도 사랑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법 같은 해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한지영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훈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와 서연이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할 거야? 지영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가 맞아.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할 거야. 무슨 뜻이야?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이야. 통화가 끊어진 후 김영사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한지영의 계획에 동조했지만 막상 실행 직전에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지훈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군. 김영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이미 한지영의 광기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USB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지영이 혼자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지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훈아, 당신이 나를 배신해도 상관없어. 나는 우리 딸을 위해 끝까지 할 거야. 영상 속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그녀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김영사는 USB의 모든 자료를 분석한 후 한지영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한지영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지훈의 가족들을 통해 단서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현재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사는 혹시 한지영이 지훈의 아버지를 통해 무언가 정보를 얻으려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지훈 씨 관련해서 최근에 누군가 찾아온 적 있으세요? 요양원에 도착한 김영사는 지훈의 아버지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80대의 노인은 기억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며칠 전의 일은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자가 하나 왔었지. 지훈이 친구라고 하더군.
김영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자였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30대 중반쯤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바로 한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딸 서연이를 데리고 지훈의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지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군. 나도 모른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말에 김영사는 긴장했습니다. 한지영이 아직도 지훈을 찾고 있다는 것은 15년 전 사건 이후에도 그녀의 집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언제 다시 오겠다고 했나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온다고 했어. 김영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만약 한지영이 정말 다시 온다면 드디어 15년 만에 범인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영사는 즉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요양원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바로 USB 영상에서 봤던 한지영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10세 정도의 여자아이와 함께 요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 해. 한지영이 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15년 전과 달리 온화해 보였지만 김영사는 그 밑에 숨어있는 광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영사는 한지영이 지훈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지훈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서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알면 진작 말했을 거야. 15년 전에 사라진 후로 소식이 없어. 지훈의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도 아들의 실종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언제 와요?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한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곧 올 거야. 한지영이 딸을 달래는 모습을 본 김영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동시에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지영이 김영사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김영사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서연아, 빨리 가야 해. 한지영이 갑자기 딸의 손을 잡아 끌며 일어섰습니다. 왜요? 할아버지랑 더 이야기해요.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김영사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지영 씨죠? 김영사의 목소리에 한지영은 완전히 경직되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울중앙경찰서 강력계 김영사입니다. 15년 전 박민서, 김지훈 실종 사건을 담당했었죠. 한지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5년간 숨어 지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영사가 USB를 꺼내 보이자 한지영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15년 전에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딸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뛰어요? 서연이가 놀라며 물었지만
한지영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 형사도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요양원을 나선 한지영은 자신의 차로 향했지만 김 형사가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지영 씨,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안 돼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한지영이 절규했습니다. 체포되면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서연이가 엄마의 눈물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잠깐 어디 가야 해. 한지영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딸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를 데리고 왔었어.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바로 한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딸 서연이를 데리고 지훈의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지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군. 나도 모른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말에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한지영이 아직도 지훈을 찾고 있다는 것은 15년 전 사건 이후에도 그녀의 집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언제 다시 오겠다고 했나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온다고 했어. 형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만약 한지영이 정말 다시 온다면 드디어 15년 만에 범인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형사는 즉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요양원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바로 USB 영상에서 봤던 한지영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10세 정도의 여자아이와 함께 요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 해. 한지영이 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15년 전과 달리 온화해 보였지만 형사는 그 밑에 숨어있는 광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지영이 지훈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지훈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서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알면 진작 말했을 거야. 15년 전에 사라진 후로 소식이 없어. 지훈의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도 아들의 실종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언제 와요?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한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곧 올 거야. 한지영이 딸을 달래는 모습을 본 형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동시에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지영이 형사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형사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서연아, 빨리 가야 해. 한지영이 갑자기 딸의 손을 잡아 끌며 일어섰습니다. 왜요? 할아버지랑 더 이야기해요.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형사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지영 씨죠? 형사의 목소리에 한지영은 완전히 경직되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울중앙경찰서 강력계 형사입니다. 15년 전 박민서,
김지훈 실종 사건을 담당했었죠. 한지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5년간 숨어 지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꺼내 보이자 한지영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15년 전에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딸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뛰어요? 서연이가 놀라며 물었지만 한지영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사도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요양원을 나선 한지영은 자신의 차로 향했지만 형사가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지영 씨,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안 돼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한지영이 절규했습니다. 체포되면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서연이가 엄마의 눈물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잠깐 어디 가야 해. 한지영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딸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지영이 체포된 후 김영사는 마침내 15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USB에 담긴 결정적 증거들과 한지영의 자백만 있으면 완벽한 사건 해결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김영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지영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합니다. 수사실에서 한지영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였던 당황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USB에 당신 목소리가 있는데도 무관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김영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한지영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 USB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증거로서의 효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적에 김영사는 당황했습니다. USB는 분명히 청부살인업자 이성현의 유품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성현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USB의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성현이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조작한 것은 아닐까요? 변호사의 추궁에 검찰도 곤란해했습니다. 실제로 USB의 진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지영 씨, 그럼 15년 전 김지훈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지훈 씨의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한지영의 대답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요양원까지 찾아가서 지훈 씨의 행방을 물었습니까? 양육비 문제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아버지를 궁금해해서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한지영의 모든 대답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지영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영사는 검사실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김영사님, 현재로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USB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게 상부의 판단입니다. 검사의 설명에 김영사는 절망했습니다. 15년간 찾던 진범을 잡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럼 민서 씨와 지훈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죽음은 그냥 묻어두라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김영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5년 형사 생활 중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지영이 석방된 후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무고한 시민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한지영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영사는 분노로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15년을 김영사의 아내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지영은 딸 서연이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있는 동안에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로 갔다고 합니다.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 형사가 보고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도망친 거구나. 김영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지영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처벌을 피해간 것이었습니다. 정년퇴직 날 김영사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박민서, 김지훈 부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끝까지 해결해주지 못해서. 김영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씁쓸한 결말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마련한 퇴임식에서도 김영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김영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후배들의 인사에도 김영사는 진심으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제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줄이야. 퇴임 후에도 김영사는 종종 사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한지영이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김영사는 자신이 믿어왔던 정의에 대한 신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서와 지훈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을 알게 되었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것을. 민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법의 한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절차상의 문제로 처벌받지 않는 범인을 바라보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성현이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조작한 것은 아닐까요? 변호사의 추궁에 검찰도 곤란해했습니다. 실제로 USB의 진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지영 씨, 그럼 15년 전 김지훈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지훈 씨의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한지영의 대답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요양원까지 찾아가서 지훈 씨의 행방을 물었습니까? 양육비 문제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아버지를 궁금해해서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한지영의 모든 대답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지영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사는 검사실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형사님, 현재로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USB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게 상부의 판단입니다. 검사의 설명에 형사는 절망했습니다. 15년간 찾던 진범을 잡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럼 민서 씨와 지훈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죽음은 그냥 묻어두라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5년 형사 생활 중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지영이 석방된 후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무고한 시민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한지영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형사는 분노로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15년을. 형사의 아내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지영은 딸 서연이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있는 동안에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로 갔다고 합니다.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 형사가 보고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도망친 거구나. 형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지영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처벌을 피해간 것이었습니다. 정년퇴직 날 형사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박민서, 김지훈 부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끝까지 해결해주지 못해서. 형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씁쓸한 결말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마련한 퇴임식에서도 형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후배들의 인사에도 형사는 진심으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제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줄이야. 퇴임 후에도 형사는 종종 사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한지영이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형사는 자신이 믿어왔던 정의에 대한 신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서와 지훈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을 알게 되었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것을. 민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법의 한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절차상의 문제로 처벌받지 않는 범인을 바라보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형사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호주 경찰청에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
경찰청의 데이비드 존슨 형사입니다. 통역관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한지영과 그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국 경찰에 관련 수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한지영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시드니 시내에서 트럭과 충돌한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형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 범인이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딸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현재 한국 영사관에서 시신 처리 문제를 협의 중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형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에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였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영이 죽었대. 뭐라고? 형사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호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 끝났다고 해야 할까?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까? 형사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한지영의 죽음으로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되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가 실현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는 민서와 지훈 부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5년 전 시신을 찾지 못해 빈 무덤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지만 가족들이 정성껏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지훈 씨,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비록 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했지만 하늘이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형사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도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 했죠. 그것만은 인정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순간에 보인 양심의 가책이 그를 완전한 악인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미안합니다. 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길에 형사는 민서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매주 딸의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사님, 소식 들었어요. 그 여자 죽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처벌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하늘이 다 보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여자도 엄마였잖아요. 딸을 잃은 심정을 생각하면 미워할 수만도 없어요. 어머니의 말에 형사는 놀랐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가 범인에 대해 이런 관용을 보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형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한지영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15년간의 그녀의 심경 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드디어 해냈다. 지훈이는 배신했지만 나는 서연이를 위해 끝까지 했다. 초기 일기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10년 3월 5일. 서연이가 아빠를 찾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는
아빠는 멀리 가셨다고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지영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악몽을 꾼다. 민서 씨가 나를 원망하는 꿈을. 내가 정말 잘못했나?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됐지만 마음이 무겁다. 서연이만 없다면 차라리 자수하고 싶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묻어두어야 할까? 민서 씨, 지훈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한지영도 15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 평생의 짐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김영사는 일기장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한지영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도 나름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했구나. 김영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지영도 서연이도 민서의 가족도 지훈의 가족도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영사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했지만 결국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서 씨, 지훈 씨, 이제 편히 쉬세요. 김영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법정에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결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를 찾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는 멀리 가셨다고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지영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악몽을 꾼다. 민서 씨가 나를 원망하는 꿈을. 내가 정말 잘못했나?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됐지만 마음이 무겁다. 서연이만 없다면 차라리 자수하고 싶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묻어두어야 할까? 민서 씨, 지훈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한지영도 15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 평생의 짐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형사는 일기장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한지영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도 나름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했구나.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지영도 서연이도 민서의 가족도 지훈의 가족도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사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했지만 결국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서 씨, 지훈 씨, 이제 편히 쉬세요. 형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법정에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결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